전쟁은 하되 석전석결해라. 석전석결해서 아니 그 남한 군대도 아닌데 또 제가 잘하면 한 주일 동안이면 한국군의 기본 주력을 다 없애고 한 달이면 전쟁은 우리가 완전히 끝나는 이런 석전석결 전쟁 조국을 만들라. 안녕하십니까.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만든 김대관 감독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태영호 의원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영호 의원은 2016년에 그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그 공사로 근무하시다 탈북을 하셨고요. 지난 4년 동안 참 눈부신 활동을 하셨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그 북한 권력층 내부의 그 비밀을 폭로한 어떤 그런 책도 하나 쓰셨고요. 덕분에 우리는 그 3층 서기실의 암호를 통해서 북한의 최고위 권력층,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최고권력층의 그 실상,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기만적으로 해외의 그 외교 관계를 교란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화벌이에 얼마나 주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의 만남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도를 했었지만 그동안 이제 불발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번에 7월 18일 날 드디어 이제 성사가 돼서요. 저희가 이제 직접 태영호 의원의 강남에 있는 태영호 의원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게 됐고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태영호 의원께서 한국전쟁에 관한 강연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강연을 들으면서 무척 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어떤 실체 또는 어떤 이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외교관이었고 북한의 어떤 그 고위층과의 어떤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좀 은폐되어 왔던 한국전쟁의 북한의 시선들, 북한의 이해와 요구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태영호 그 의원의 이제 한국전쟁 강연에서 크게 주목하게 됐던 부분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의 인민군이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그 한국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했는지, 북한의 인민군이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남침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로 이미 북한의 인민군의 형성이라는 것이 1941년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당시로서는 이제 해방이 되기 전의 시대였다 보니까 그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본군과 싸웠던 그 독립군들, 그리고 또 이제 말 그대로 항일 무장 투쟁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모두 다 1941년도에 그 팔로군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중국군 내부의 소속으로 이제 편제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이것이 이후에 1940년대 중반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소련군의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 한반도를 둘러싼 그 열강들의 핵무장과 관련된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죠. 그런데 이미 1945년 이후에,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분단이 좀 고착화된 1948년 이후 이미 북한의 김일성은 그 남침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8년도에도 이미 그 당시 만주에서 그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팔로군들, 이러한 그 당시에 실전 경험이 아주 많은 그런 군인들이 이미 북한군의 인민군에 편제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태영호 의원의 강연에서도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단순히 그냥 게릴라라던가 단순한 그 무장투쟁 세력과 군대는 굉장히 질적, 형식적으로 굉장히 차원이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급의 서열 관계, 그리고 어떤 이런 위계 질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북한은 항일 무장투쟁을 할 때 일본군과 맞서 싸울 때부터 형성이 되어 왔고,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는 팔로군과 소련군의 편제가 되면서 하나의 군대라는 조직적 형태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미 1948년도에 마무리가 됐다는 점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단순하게 비교를 했어도 사실 1948년도에 남한은 어떤 군대라는 조직이 제대로 갖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1948년도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말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일본군과 맞서서 실전 경험을 갖춘 어떤 그런 군인들, 베테랑 군인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군대라는 조직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어떤 계급을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와 확실한 군기를 통해서 더욱더 다져진 어떤 그런 군대라는 조직이 북한에는 존재했었던 것이죠. 반면에 남한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 등장하는데요. 태영호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남침의 의도를 이미 1948년 이후에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주변국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미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기우로, 단순한 이제 우려로 이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고 남한에서 초대 대통령이 됐던 이런 과정, 그 시기에 있어서는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큰 신임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행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백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남한에는 말 그대로 군대의 조직적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군사력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됐던 것이죠. 태영공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강연을 하면서. 왜 1948년도에 이미 군대라는 베테랑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인민군이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이 48년, 49년도에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는가? 사실 그 질문은 저로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왜 48년, 49년이 아니라 50년이나 했는가? 그리고 그 48년, 49년과 50년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1948년 이후에 김일성은 지속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소련을 통해서 남침 준비를 이미 끝냈고, 남침을 위한 재가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동이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소련의 핵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49년 소련은 드디어 핵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고 핵무장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결국 미국의 독보적인 핵 우위가 사실은 1949년도에 소련의 핵실험 개발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미국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그 지형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았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있어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상대적인 어떤 그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핵무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쟁은 48년이 아니라, 그것도 49년이 아니라 50년 6월 25일 날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이 상황을 좀 더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남한의 상대적인 열세입니다. 군비의 열세, 군인 수의 열세, 전력의 열세,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 남한은 제대로 된 군사적인 그 실전 경험이 있는 그런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또 1948년서부터 월북이 이루어집니다. 지식인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남쪽에는 제대로 된 국가 발전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굉장히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선택의 그 폭은 굉장히 좁았다는 것이죠. 태영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얼마 전 우리 뜨겁게 그 논쟁이 됐던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대전 현충원 안장과 관련된 그런 그 논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역사 논쟁 중에 하나인데요. 백선엽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의 가장 중립적인 이야기는, 논리는 결국은 백선엽 장군이 일제시대 때 독립군과 맞서 싸웠던 그런 일본군 소속이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논리라면은 사실상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경찰을 하거나 군인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군부독재의 끈앞풀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상 역사를 지나치게 너무 단순화시킨 논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역사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사실상 그 한 개인에 대한 평가의 공과사를 따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역사적 시대적 공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색깔의 군복을 입었는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국은 1948년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일본군에 복무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의 병력도 꾸려지지 않았다면은 결국은 백선엽 장군 같은 직업군인들이 당시 남한의 군인으로 또 군대에 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말 그대로 194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은 거의 군사력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김일성의 의도대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이었죠. 그날이. 결국은 전쟁은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인해 갖고 정말 30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그로 인해 갖고 분단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갖고서는 발생하는 국가적 소모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면서 그 민족적인 어떤 그런 상처를 갖다가 뿌리 깊게 갖게 됐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나큰 손실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태영호 의원의 강연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역사를 단지 그가 어쩔 수 없이 역사의 한 인물로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러한 순간과 그가 선택해야 했던 역사적인 선택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구분을 짓는 것이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영호 의원은 강연 마지막에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서 보다 더 현실감 있게 한국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실질적으로 군사력에 있어서 남베트남이 결코 북베트남에 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당시 남베트남의 공군 전력은 세계 한 4위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 막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끔씩 보게 되는 그 F5라는 전투기가 있죠. 그 당시에 1970년대 대한민국에는 F5가 한 대 정도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1970년대, 그러니까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기 직전까지 베트남에는 당시 가장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 중에 하나로 꼽히는 F5 전투기가 무려 100대 이상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런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한 어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은 실질적으로 전투에서 패배하고 결국 베트남은 공산화된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태영호 의원이 강조했던 이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의 패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들을 던져주고 있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한반도라든가 베트남과 같은 이런 분쟁 지역에 있어서는 결국은 강대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지역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어떤 굉장히 좀 서글프면서도 정말 깊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반도가 그랬고 베트남 역시 그런 운명을 보였다는 것이죠.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말 그대로 김일성으로부터 이제는 남침을 해도 절대로 미국이 남한을 도와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정치적 선택이었던 것이죠. 에치슨 라인은 말 그대로 한반도를 제외하고 한반도와 대만과 지금의 월남을 제외한 말 그대로 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어선을 갖다가 형성시켰던 그런 하나의 전략적인 그 선택이었는데요. 그 하나의 그 지도상의 작은 선 하나가 결국은 한 민족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사실 아마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갖다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같은 이런 그 분쟁 지역이자 열강인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의 정책 선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어떤 그런 냉혹한 힘의 논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힘의 논리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우리만의 힘으로 동북아의 모든 권력 구조를 갖다 재편시키겠다? 저는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 입장, 어떤 외교적 입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쟁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거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연 끝나고 나서 태영 의원께서 따뜻하게 또 맞아주시면서 저희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강남구에 있는 뭐 문화센터라든가 적당한 공간을 하나 빌려서 저희 영화를 강남구 지역 주민들한테 상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그 이야기가 감사했고요. 뭐 조속한 시일 내에 강남구에서 강남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 상영과 영화 감독과의 대화, 이런 시간들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역시 태용 의원 정말 호쾌하고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계속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용 의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 김일성의 아이들, 아직 이제 상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계속 지금 뭐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저희들도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희 영화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